안녕하세요. 12월 8일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 그래도 강보합권의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미 증시는 소비 둔화와 또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 지표를 기반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키우면서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주를 비롯한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주 쪽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점도표도 공개가 같이 됩니다. 점도표는 FOMC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통해서 앞으로 몇 번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시사하는 그런 표인데요. 현재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관심은 결국 26년에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하느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연준 주요 인사의 발언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AI 산업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AI 기업의 밸류가 현재 정당한지 또한 시장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시그널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동안 강했던 코스닥은 쉬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4,100포인트의 종가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약 보합권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장은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주인공이었는데 특히나 현대차가 10% 넘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뒤에 숨어 있다가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크게 또 눈에 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시세가 좋은데요.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고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시장 대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프로그램에서는요.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또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또 개장 상황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서 주요 이슈들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통해서도 시청 가능한데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연동이 되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도 한마디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한 번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정이 계속되나 싶었는데요. 코스피가 제대로 반등하면서 4,100선을 다시 회복했고 눌려있던 흐름에서 다시 고개를 든 금요일이었습니다. 매도 압박은 잦아들고 시장엔 다시 한번 온기가 퍼진 하루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78% 강하게 오르면서 4,10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방향을 틀면서 장중에 빠르게 상승 전환했고요. 결국 4,100선을 회복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4,100대를 기록한 건 약 3주 만인데요. 시장 분위기에도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에는 조금 다른 흐름 가져갔는데요. 코스닥 0.55% 빠진 924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초반엔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매물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조정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급등을 주도한 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였습니다. 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시장 전반에 리스크 온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개인이 홀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저가 매수를 시도했지만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죠. 바로 쿠팡 이슈입니다.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숫자만 들어도 참 어마어마한데요. 문제는 그래도 쿠팡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소비자가 많다는 겁니다. 로켓 배송부터 신선식품, OTT 그리고 배달까지 생활이 다 쿠팡에 묶여 있어서 탈퇴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곳은 바로 단연 네이버입니다. 멤버십은 더 싸고 혜택은 넓어지고 컬리 택배새들과 동맹까지 맺으면서 이 기회에 한번 잡아볼까 하는 분위기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전국 물류망을 깔아둔 건 아니다 보니 완전한 대체까지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쿠팡이 얼마나 빨리 사과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대책을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그냥 일시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와우 회원 이탈이 실제 숫자로서 보일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도 운영 37년 만의 변화인데요. 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은 월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어 수급 격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기금은 현재 1,237조 원 규모, 세계 3위까지 커졌습니다. 금리, 물가 성장률이 각국마다 달라진 만큼 단기 시장 대응보다는 장기 운용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내에서도 AI 등 신산업 투자 수요가 커지는 만큼 기금 포트폴리오 조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의 향후 운용 기조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형 자금 흐름 변화 여부 정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시장 전체가 붉게 달아오른 하루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 넘는 강한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이번에 IRA의 탈중국 공급망 기준이 드디어 확정되면서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유리해질 거란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 가까이 치고 올라왔고요. 관련 종목들 역시도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안정적인 강세였습니다. 글로벌 발주 기대가 유지되면서 HD 현대중공업 1.33%, 한화오션 1.88% 상승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업종은 예외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세였고요. 알테오젠의 판매 금지 이슈까지 겹치면서 업종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장 전반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강한 상승 에너지 공급한 하루였습니다.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전일장 11% 넘게 급등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채가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31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들도 5% 이상 동반 상승하는 등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대미 15%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됐을 뿐 아니라 현대차의 소프트웨어와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그룹 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이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의 추후 협력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의 벽을 깬 현대차, 오늘장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전일장에 12%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경쟁사인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피하 주사형 키투르다 SC에 내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독일 지방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머크의 키투르다 SC 독일 판매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키투르다 SC 판매 로열티를 주요 수익원으로 가져가는 알테오젠에게 해당 이슈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알테오젠 측에서는 독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관련 우려가 굉장히 과도하다며 앞으로 있을 기술 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2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2가지 시그널, AI 시그널 2가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건설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지건설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동신건설과 일성건설 등도 10에서 20%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희탁 경인여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급 정책이 실제로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공급 대책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2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2번째 키워드는 바로 원전입니다. 이번 흐름을 촉발한 건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해설가 바로 조 로건이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AI 산업의 미래엔 원자력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AI 확산 속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텐데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SM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6에서 7년간 SMR이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직접 내놨죠. 그러자 국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그리고 동시에 전력 부족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전과 SMR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평가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2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는 FOMC를 앞두고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0.31% 오른 23,578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0.19%,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2% 상승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수 분위기는 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연준의 결정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3대 지수 간신히 오름세를 지켰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반도체주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주호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와 AI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에 힘입어 4.66% 급등했습니다. AI 관련주인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등도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살렸습니다. 다음 시장의 중심 바로 M7 종목들입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이 메타였는데요. 메타는 성과가 좋지 않았던 메타버스 사업에 쓰던 돈은 줄이고 대신 AI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CNN과 폭스뉴스 같은 주요 언론사들과 유료 계약을 맺고 이 뉴스들을 AI 챗봇 학습과 실시간 정보 제공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중심 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AI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하며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빅테크 종목들은 종목별로 엇갈림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소식 굉장히 복잡했죠. 워너브라더스 인수 발표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지만 규제 심사 부담이 부각되면서 넷플릭스는 하락했고 피인수 대상인 워너브라더스만 6%대 급등했습니다. 반면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매우 컸습니다. 전날 폭등했던 양자 컴퓨터주가 차익 실현에 하락 전환했고요. 원전주는 오클로가 15억 달러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급락하는 등 개별 악재에 대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죠. 43일이라는 최장기 셧다운 속에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FOMC는 향후 금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발표할 점도표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이벤트도 이어집니다. 오라클 10일, 브로드컴 11일,
마이크론 18일 실적이 예정돼 있어 AI 투자 흐름이 이어질지 또는 기업이 내놓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요, PC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 랠리 보였고요. 다우지수 0.22% 상승하며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 0.31% 상승한 23,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6,87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써 S&P 500과 나스닥은 연속 4일 동안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이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일단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일 급등했던 테마주는 조금 주말 사이에 부진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보시면 약보합권 나타났습니다. 미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함께 하락세 나타났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이 2.4% 강세 마감했는데요. 실적 발표 앞두고서 구글의 제미나이 이 효과로 기대감을 얻는
번지면서 이렇게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도 4.6% 플러스권입니다. 마이크로칩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목표 주가가 상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세 나타났고 테슬라는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저가형 차량인 이 모델 3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도 좀 등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 행정명령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로봇주들 상승세가 컸잖아요. 이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출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1% 플러스권입니다. 메타 플랫폼도 1.8% 플러스권이고요. 아마존 강보합권, 애플은 마이너스 0.68% 나타났습니다. 오클로가 급락세 나타났어요. 6.25% 마이너스권인데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 분배 계약을 공시하면서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또 원전 쪽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6% 동반 하락세 나타났고요. 넷플릭스는 2.8% 하락입니다. 위너브라더스는 플러스 6%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브리핑 시간입니다.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8%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24년 3월 2.9%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긴 한데 지난달에 비해서 0.3% 오른 것입니다. 이 PC 가격 지수 상승률은 지난 4월에 2.3% 이후로 5개월 연속 지금 표를 보시면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를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요. PC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에서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 CPI 대신에 PC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이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비록 높아지긴 했지만요. 전문가 예상의 대체로 머물렀다라는 점에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를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연준 위원들은 고용 악화를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또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3.50에서 3.75%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 이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열어보도록 할게요. 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12월 들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경제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가요. 12월 53.3으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것은 지난 7월 이후 무려 5개월 만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들어서 5월부터 7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동안에 이런 요인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도 12월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면서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셧다운 종료로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노동시장과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주긴 했지만 완전히 또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마지막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FOMC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보니까 점도표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는 9일에서 10일이죠. FOMC에서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번 주 좀 좌우가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최근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약해졌다라는 점을 들어서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12월 이후의 금리 경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점도표 그리고 또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온도의 말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10월 FOMC 모두 발언에서는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정말 연말에 산타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또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찬성 그리고 반대가 있었는지 이 의견의 분열도 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비둘기파 그리고 매파 간 분열이 심하다면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경제 전망 요약에 담긴 이 점도표를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주 인하는 거의 반영을 하고 있고 인하 결정 자체보다는 이제 26년도에 금리 경로에 따라서 얼마나 더 비둘기파적으로 말하느냐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지표로는 9월에 나오는 ADP, 주간 고용 증감, 그리고 10월 졸츠 보고서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 의장들의 또 연설도 줄줄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금요일이죠. 이것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12일에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기다리고 있고 또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까지 줄줄이 연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패드워치상 내년 2회 금리 인하로 지금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6년 경로를 놓고서 연준과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장전에 참고하면 좋을 국내 이슈도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열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천스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스닥 이야기가 정부에서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정규장에서 코스닥 흐름이 좋았고요. 그런데 또 금요일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코스닥 안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만큼 코스닥을 이제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 코스닥 정부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정부의 일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5일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다음 주에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1일이죠.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공식 일정상으로는 금융위원회는 18일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 이제 세제 혜택 강화 그리고 연기금 자금 유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스닥 간판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으로 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특히나 이 부분에서 바이오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 알테오젠이죠. 오는 8일에 임시 주총을 열고요. 오늘이네요. 코스피 이전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안고서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알테오젠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전체 시총의 약 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장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힘을 내줘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알테오젠이 좀 크게 올라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죠. 알테오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부양 효과는 길어봐야 1년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좀 맞이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단기로 반짝 오르고 또 마를지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열어볼게요. 원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주들 시세가 좋았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서는 원전주들이 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규장에서 원전주들이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30년까지는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내년 7월까지 실험용 첨단 원자로 3기를 시범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는 SMR을 조기 배치 프로젝트에 총 8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지금 미국 원전 해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파트너가 이번에 SMR 조기 배치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홀텍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제 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나온 소식이고요. 우주기업 스페이스 X는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로 평가하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 X가 오픈 AI를 넘어서 스페이스 X가 미국에서 가장 가치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 X의 내부자 주식 매각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그리고 주당 가격은 400달러 이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장전에 참고할 만한 뉴스 3가지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잠시 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월 8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9시 3분 12초 지나가고 있는데 지수 상황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혼조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 보이더니 지금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 4,0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닥 지금 0.19% 상승하면서 9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사들이고 있네요. 3천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좀 2천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분위기 비슷합니다. 코스닥 개인 홀로 1천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이 매수세 소폭이지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분위기 살펴볼게요. 먼저 거래소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파란불 켜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9% 상승입니다. 배터리 계약 소식이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금요일장에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래도
상승하는 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9% 하락입니다. KB금융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원전주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 그대로 받아서인지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HD현대중공업 3% 마이너스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알테오젠 오늘 주총 소식 있으면서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BM은 2.5% 플러스권, 에코프로는 무려 8% 넘는 강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힘이 좋을지요. 좀 코스닥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단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ABL바이오 약보합권 그리고 펩트론, HLB, 삼천당제약 모두 다 마이너스권이고요. 그래도 리가켄바이오는 홀로 빨간불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금요일장에서 좀 하락세를 피하진 못했죠. 지금 이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마이너스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코스닥을 좀 자세히 봐야 할지요. 코스닥 안에서 로봇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또 2차 전지주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아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세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 무려 2% 가까이 급등하면서 3주 만에 4,100선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전 여파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무서운 낙폭으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한편 미증시는 무난한 PC의 지표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신준한 모양새인데요. 드디어 이번 주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런 분위기일수록 더욱더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가 어느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섹터를 골라왔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볼 섹터는요. 화장품, 식품, 자동차, 그리고 원전입니다. 먼저 화장품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삼정회계법인 발표 자료에 따르면 26년도에 경제산업 전망을 보면 반도체와 화장품 모두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부문의 성장세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HBM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확실히 국내 기업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K뷰티의 성장세가 남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유럽과 같은 비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이나 남미 시장과 같은 신흥시장 공략도 국내 화장품 기업에서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K뷰티의 성장세 정말 남달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고 축구 선수가 올리브영에서 단골템이라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완판녀로 등극한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문 매출 상위 10개 중에서 절반이 한국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국내 뷰티 대장주인 APR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는 매출 1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메디큐브의 마스크팩, 코스타리스 세럼이 로레알 같은 유명 미국 브랜드를 제치고 매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성분도 좋고 기능도 탁월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가격까지 저렴한 한국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 IQ는 올해 K뷰티 매출액이 이제 2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훈풍이 미국까지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판 올리브영 올타뷰티가 K화장품을 앞세워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는데요. 올해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보였습니다. 이에 12월 5일 주가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연간 매출 전망도 기존의 120억에서 123억으로 상향했고요. 추가적인 상승 전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CJ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금액만 올 11월까지
무려 1조 원을 사갔다고 합니다. 구매 브랜드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했다라고 하는데요. 22년 연간 실적과 비교해보면 무려 26배 커진 규모입니다. 이런 흥행에 힘입어서 26년 5월에 LA 패서디나의 올리브영 1호점 개장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그룹사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코리아 스킨케어 루틴은 사실 전 세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 투자 모멘텀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K뷰티의 착한 성분과 이런 기능성,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중국과 일본 갈등 심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대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세계가 살아가는 K컬처, 관광, SNS 수혜 섹터로 역시나 모멘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바르던 화장품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식품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라고 말했던 말이 이제 전 세계로 통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식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운 겨울 야식으로 생각나는 음식 하면 바로 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라면 정말 전 세계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정말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최초로 9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닭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25년은 정말 그야말로 불닭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에 2010년대 초반 매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건 단연 그 불닭의 세계 열풍 덕분이었습니다. BTS 지민 라면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불닭 챌린지까지 불러일으켰고요. 여기에 캐대언 특수로 농심 신라면까지 해외 관심 더해지면서 라면 산업 전체의 온기가 식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면비디아라고도 불리면서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삼양식품 주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고요. 올해 6월에는 시총 10조 클럽 가까이 달성하면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상반기에는 K라면 대표주로 증시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풀 꺾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1월 잠정 라면 수출액에 기대에 못 미친 데다가 미국 관세 영향이 겹친 영향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7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수준으로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울러 삼양식품과 농심 이런 곳들 모두 유럽 쪽에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27년 1월 말에 중국의 현지 공장 설립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27년 10월 말에 울산에 물류센터 설립해서 생산 체계를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음식에 대한 구매력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추가적인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는 오리온도 최근에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K푸드 효자로 등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진출 이후에 2조 원의 누적 매출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매출액이 2,376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기 비결은 현지화인데요. 초코파이를 라즈베리 맛, 망고 맛 이렇게 다양화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러시아 법인 공장 가동률이 120% 달성했다고 하고요. 27년 완공 목표로 16개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 웰푸드도 올해 처음 러시아 법인 매출이 800억 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농심이나 삼양식품, 팔도도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의 법인을 설립해서 라면 매출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류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음료 등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만
글로벌 기업의 이탈로 발생한 공급 공백이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캐디언의 인기 여전합니다. 농심몰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한 캐디언 3종 세트가 2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8월 말 선보인 캐디언 콜라보 스페셜도 역시 100초 만에 완판된 바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정말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전 거래일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수급 강하게 포착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주 골라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형주 한지 현대차의 주가 상승도가 참 남달랐습니다. 작년 6월에 고점이었던 29만 5천 원 돌파해서 31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도 4%대 상승했고요. 기아차도 2.74% 상승해서 12만 3,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대차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트닉 장관 입을 통해서 확인된 관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증권가에서 알고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행정명령 검토 모멘텀까지 더해졌고요. 이런 희소식 속에서 DS증권이 목표 주가를 43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2월 5일에 현대차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했고요. 이렇게 상승한 사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주주로서 로봇 밸류에이션 기대감 같이 받아가고 있고요. 저평가 매력 또한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지금 많이 올랐어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의 PER 보여주고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카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HL만도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았죠. 여기에 로봇 액추에이터 모멘텀까지 붙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일에 장중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죠.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차의 두 회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전문 기업인데요. 그동안 자율주행 시스템은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글로벌 칩 제조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AI 플랫폼을 확보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를 실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좋았는데 26년도에 어떤 상승세 보여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원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의 한마디로 정말 원전주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젠슨왕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AI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전력 수요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았습니다. AI라는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름진 땅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라날 물,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에너지가 원전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주 정말 BHR이나 태웅, 우딘 같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도 좋았는데요. 그리고 원전의 정말 대장주로 이끄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상승세 보이지 못했지만 이후에 투자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원전주 주목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전 르네상스의 본격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거래일까지 사실 한쪽이 가면 한쪽이 밀리는 퐁당퐁당한 장세, 미지근한 장세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대형 이슈 FOMC 회의와 그리고 브래든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섹터 살펴볼 섹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세아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필두로 상승세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